예, 오늘 강연 주제는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지난 10년간 연구했던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형 자율주행차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보는 자동차는 거의 지능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제어되고 자동차는 그냥 기계 덩어리인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발전하느냐를 SAE는 그 미국의 자동차 공학회입니다. 거기서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레벨 0에서부터 레벨 5까지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2 정도 단계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그 운전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초에서 30초 정도만 대신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부르지 않고요. 레벨 3부터 자율주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 3의 자율주행은 지금 그러니까 시스템이 대부분의 운전을 하지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 사람한테 제어권을 이양해 가세요,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것이고요. 레벨 4와 5는 시스템이 대부분을 다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레벨 5가 됐을 때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도 운전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가장 앞선 회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레벨 3 정도의 수준이고요. 근데 레벨 3가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레벨 4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레벨 3를 실용하기 위해서 레벨 3 기술만 갖고 있으면은 절대로 실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벨 4 정도의 기술이 있어야 레벨 3가 실현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 레벨 3까지는 대부분이 제어공학을 하던 분들의 영역에서 자동차를 계속해서 제어 시스템으로 개발을 했는데, 레벨 4가 되면서부터 인공지능이 없이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는 그 인지, 판단, 제어, 그래서 센싱, 퍼셉션, 디시전, 컨트롤, 이게 그 동시다발적으로 루프로 진행돼야 돼서 우리가 이거를 셀프 드라이빙 루프라고 그럽니다. 인지, 판단, 제어.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그 세 가지를 하게 되죠. 그 우리가 보통 제어하는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만든 자동차의 구조를 보면 여기 있는 것 같이 어떤 그 인지하는 모듈이 있고, 센서가 있고, 또 외부라 통신하는 통신 모듈이 있고, 판단하기 위한 또 판단 모듈이 있고, 뭐 차량을 제어하는 제어 모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연세대학교 우리 STL이라는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한 걸 보면, 이게 2011년에 1호차를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것 같이 굉장히 뭐가 많이 그 차 지붕에 달려 있고 비싼 센서들이 막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제어 방식에 우리가 도전을 했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부터 저희가 2호차를 개발했어요. 2호차를 보시면 그 레이가 2호차인데 밖에서 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하고, 센서를 다 매립을 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 3호차입니다. 옆에 니로 3호차고, 그걸 보시면 자율주행차라고 써놓지 않으면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센서만 몇 개 박혀 있고, 복잡한 시스템, 우리 2호차 저 뒤에 트렁크를 열었을 때 보이는 꽉 찬 시스템, 저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저는 그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 중에 가장 맞는 얘기가, 기술은 더하는 게 아니고 기술은 빼는 거다. 기술을 더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게 기술이 아니고, 기술은 빼서 단순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 자율주행차도 바로 그게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기술적인 얘기를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자율주행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인지, 판단, 제어. 그 옆에 우리가 왼쪽에 있는 프로세스는 어떤 사람이 이제 운전할 때고요. 그걸 이제 기계화했을 때, 우리가 인공지능이 포함되는 걸 했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돼서, 우리가 그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DDT라고 그럽니다. 다이나믹 드라이빙 태스크.
그래서 우리말로 동적 운전 업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동적 운전 업무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요. 경로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그 운전을 해서 가면서 외부 센서를 받고 차량의 운동 상태를 피드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차가 운영할 수 있는 설계 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ODD라고 합니다. 그 ODD 범위 안에서 OED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객체와 탐지를 해서 이벤트에 대응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결국 ODD가 이 자동차가 지금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설정되어 있는 범위고요. ODER이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인지하고 적정한 시간에 판단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학습 방식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카메라가 있고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핸들을 바로 돌려주게 되죠. 우리가 운전할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면서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스티어링 앵글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하지 않죠. 눈으로 보면 바로 손발이 반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운전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차에 카메라를 달고 그다음에 어떤 드라이빙 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고요. 우리가 데이브2라고 하는 네트워크에서 시작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데이브2 스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고, 그다음에 캔 자동차의 통신인 캔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영상이 두 개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시뮬레이션 했던 영상이고, 오른쪽이 저희가 실제로 차량을 운행했을 때의 영상인데, 그 굉장히 뭐 차선이 막 끊어져 있고 과속 방지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차선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차가 이제 운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 표지판 이런 거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그 인식에 관한 태스크가 되겠고요. 또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뭘 인식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게 집중을 하죠. 의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강 위에 새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감지하면 강이 나오고 새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새가 강 위를 날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죠. 새가 날고 있구나. 그러면 자동차에서 보면 보행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제가 길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계속 판단하죠. 그런 기능들이 이제 기능에서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앞으로 중요한 게 지금 대부분의 그 맵을 아주 정밀한 맵에 GPS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들을 많이 연구한다고 많이 발표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정밀 지도가 있어야지만 사람이 운전하나요? 사람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거는 아직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만든 기술이 되겠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맵리스 드라이빙이 결국 인공지능이 됐을 때 달성해야 될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과 같이 길이 있으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길이 있으면 똑같은 길인데 그 초록색 길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빨간색 길은 반대편 차선이라서 길이지만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이건 명확하게 차선이 그려진 거고요. 노란색은 나랑 같은 방향에 있는 길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차로를 그쪽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오른쪽 위에 있는 길은, 파란색은 내가 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은 반대편 길이고요. 하얀색은 길은 길인데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길이에요. 저런 길들을 실시간으로 우리는 다 인식하면서 시내에서 운전을 하죠. 저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랩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내비게이션 수준의 정밀도 지도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것 같이 이게 그 국제 캠퍼스의 지도입니다. 국제 캠퍼스 어디에서 캠퍼스 타운에 있는 A라는 식당을 가겠다. 그러면 그 정도 맵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누르면 내비게이션 지도가 나오고 저 지도를 자율주행이 스스로 판단하고 인지 제어해 가면서 가는 이런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에 하나로 우리가 그 무인 셔틀 카시어링 서비스를 만들어서 작년도에 데모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무인 셔틀이 있는데 뭐 쿡속하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게 차를 가지러 가고 쓰고 나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여기 있는 것 같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면 셔틀이 주차장에서 부른 곳으로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를 사용하고 다시 복귀를 누르면 차에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이런 서비스를 이제 해서 우리가 데모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작년에 데모했던 그 곳입니다. 이게 시흥의 백옷 신도시라는 곳에 데모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길이 그 각 교차로나 길의 형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의의 장소에서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게 되면 차가 그 장소로 나타나서 그 사람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차는 대기 장소로 가고 이런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호차 여기 보이는 레이는 셔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조를 했고요. 여기 그 3호차에서는 이 안에는 지금 그 굉장히 뭐 우리가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PX2라고 하는 GPGPU가 탑재돼서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거를 일반 그냥 리눅스 리얼타임 리눅스 PC로 바꾸고 그 외장 센서를 가급적 최소로 줄이고 그래서 일반 차와 거의 구분이 안 되고 제가 궁극적으로 타겟으로 하는 거는 자율주행차 옵션은 일반 자동차 플러스 만불이다. 만불의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어야 대중화에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폰이 나왔을 때 자동차 값이나 폰값이 나오면 폰값이 더 비쌌거든요. 처음에 그 휴대폰이 나왔을 때요. 근데 지금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뭐 6만 원짜리 요금 가입하면 폰은 그냥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도 지금 저희가 이 레이를 개조하는데 한 3억 원 정도 들었어요. 레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2천만 원 정도 차인데 2천만 원 정도에 3억 원을 들여서 자율주행차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2천만 원 차에 1,000만 원을 추가하면 자율주행 옵션이 가능한 이런 기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이제 근접한 기술이 저희가 3호차 지금 전시하고 있는 니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는 3D 프린팅 기술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프린팅 기술은 이 구텐베르그의 프린팅 머신에서 시작을 합니다. 1439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던 이 기술은 근대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그 당시 중세 사회에서는 뭐 포블릭을 위한 책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글자를 알 필요가 없었죠. 문맹률이 거의 99%에 달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로써 모든 것들이 말로써 인포메이션 전하고 그리고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군주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컨트롤되었던 사회입니다. 당연히 책이 없고 말이 없기 때문에 그 학교 엘리트들을 위한 학교 말고는 퍼블릭 보통 사람들을 위한 학교도 전혀 없었죠. 그런데 프린팅 기술이 발명이 되고 나서 한 수십 년 안에 3만 5천 개의 토픽에 대해서 2천만 권의 책이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렇게 만드는 책들 때문에 지식들이 쌓여지고 그런 사람들이 계몽이 되어지면서 르네상스가 열리게 되고 종교 개혁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됐던 시작점이 바로 프린팅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아시듯이 처음에 이 기술을 구텐베르그보다 먼저 발명을 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전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그러나 최근에 올해 우리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였는데요. 이 3.1운동이 일어났었던 가장 큰 또 그
활발하게 퍼졌던 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기술이 바로 이 프린팅 기술입니다. 이게 독립선언서인데요. 이 독립선언서를 서울에 있는 한 인쇄소에서 세 분이 목숨을 걸고 매일 밤마다 일본의 경찰을 피해서 프린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만 건의 만들어진 이 독립선언서가 전국 각지로 뿌려지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3.1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이 우리나라의 사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하나의 또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놀랍게도요, 이 기술은 1900년대 중반까지도 신문을 만들거나 책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00년대 만들어진 기술이 50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이 우리의 지식을 책으로 만들고 인쇄된 형태로 보여주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굉장히 새로운 레볼루션의 기술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바로 HP가 처음 만들었던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이 이름이 띵크젯이라고 하는 잉크젯 프린터는 198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고요. 이 만들었던 개발자들의 꿈은 각 집집마다 이 인쇄술을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인쇄기가 굉장히 큰 기계였다면은 이 작은 인쇄할 수 있는 이런 행위, 또 지식을 우리의 지식을 글로써 이렇게 프린트된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기를 바로 집집마다 방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기술입니다. 이 이름이 띵크젯인데요. 굉장히 지금 들어도 굉장히 멋있는 이름 아닐까요? 애플이 만들었던 그 유명한 광고가 Think Differently라는 광고가 있었고요. 최근에 저희 집에 하나 샀는데 LG에서 AI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가전 제품을 ThinkQ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에 ThinkJet이라는,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프린트로서 보여줘라라는 의미를 가진 이런 이름이 만들어지게도 되었습니다. 이 HP가 이 프린팅 기술로 벌어들인 돈이 굉장합니다. 2008년도를 보시면요, 약 30조 원을 이 프린터라는 제품 하나로 벌어들이게 됩니다.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컸던 전자기업인 삼성전자가 뭐 프린터를 비롯해서 컴퓨터, 뭐 모바일폰, 그다음에 뭐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모든 걸 다 팔아서 벌어들인 매출이 1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HP가 이 2008년도에 프린터라는 제품 하나로 30조 원을 벌어들였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나죠. 삼성전자가 이제 프린터를 개발했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굉장히 유일했던 기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20여 년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시장 점유율이 4%에 불과했고요. 결국에는 재작년에 HP의 모든 그 사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1조 원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잉크젯 프린터를 오랫동안 쓰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잉크젯 프린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 있는 그 헤드라고 부르죠. 가장 핵심 기술인 헤드 기술은 HP에서 사서 삼성이 만들어서 팔았던, 우리가 기술을 삼성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술 개발했으나 실패했던 또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지 때 우리가 먼저 개발을 하였으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는데 2000년도 들어서도 우리는 이 프린팅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또 하나의 사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 잉크젯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잉크젯은 이 1980년도에 주로 마킹하고 코딩했던 데서 시작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띵크젯이라는 프린터들이 개발이 되면서 가정에 또 사무실에 이렇게 점점점 큰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이 들어서 새로운 프린팅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쇄전자와 바이오 프린팅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HP가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Next Industrial Revolution을 HP가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1700년대 중반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기계 장치를 이용한 이게 그 생산 방식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매스 프로덕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와 같이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로서 두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프로덕션 오토메이션 기술이죠. 그러니까 IT와 전자공학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함께 융합이 되어서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세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곧 맞이해야 할 네 번째 산업혁명은 이 디지털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생산, 이런 것들로 이제 저희들이 이 산업이 발전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새로운 제조 방식을 만드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프린터를 했던, 인쇄술을 했던 그런 기술들이 이제 제조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이 위에서 그림을 찍고 그 다음에 글자를 찍었던 회사가 이제는
장치를 만들고요, 기계를 만들고요, 부품을 만들고요, 제조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이게 지금 HP가 만들고 최근에 만들었던 최신의 3D 프린팅 기술인데요. 이 랍 메사로스라는 하는 이 3D 프린팅 앤 디지털 매뉴팩처링 헤드를 맡고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장 어드밴스한 3D 프린팅 기술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인더스트리든지 뭐 어떠한 컴플렉시티를 가진 물체든지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로우 코스트 풀 컬러 3D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근데 야심차게 이제 제조업으로 HP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그 이미 유일하게 프린팅을 개발했던 삼성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더 이상 이런 산업으로 이제 뛰어들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산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져 있고요. 학계에서는 지금 이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이 인쇄전자, 그러니까 전자 제품을 프린팅하는 기술과 그 다음에 이 프린터 안에다가 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생체 물체를 넣어서 인공 장기라든지 조직을 만드는 이런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저희가 찾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전자공학, 그다음 기계공학이 함께 있는 이 인쇄전자 분야와 그다음에 이제 생명공학의 분야 두 가지 분야를 한 연구실에서 같은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그 신문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인데 신문 안에 무빙 픽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덤블도어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해리포터에게 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종이 위에 까만색 잉크로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움직이는 디스플레이가 있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기술이 함께 결합된 형태의 그런 기술이 이제 수년 전에 영화로 나왔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걸 만들 기술은 없습니다. 이런 종이 위에 디스플레이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기술이 개발되지 않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저런 형태의 새로운 아주 그 디질로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기술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프린팅 기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들 보시는 뭐 스마트폰에 있는 올레드 디스플레이라든지 TV 같은 기술들은 다 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베포레이션, 그러니까 증착 기술을 주로 이용해서 만듭니다. 증착 기술은 아주 높은 압력을 걸고 그 안에 이제 온도를 높이면은 물질이 증발을 하는 그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우리들이 그 만들고자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뭐 발광 레이어라든지 아니면 전극이라든지 그런 이제 물질들을 패턴하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굉장히 그 정확하고 그다음에 순도가 높고 지금 현재 이제 산업체에 쓰고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높은 진공과 그다음에 온도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세서 굉장히 느리고 그다음에 고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향후 이 기술을 지금 프린팅을 만드는 잉크젯 기술로 대체하는 연구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발광 재료들을 우리가 원하는 픽셀에다가 단지 프린터를 사용해서 프린팅을 인쇄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작은 뱅크라고 불리는 영역 안에 채워지게 되고요. 이런 방식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은 디스플레이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지금 잉크젯 기술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크게 물질로 보면은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보시는 올레드 TV는 단분자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단분자는 이게 솔로 잉크처럼 만들 수는 없고요. 다 아까 보셨듯이 증착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미국에서 개발된 방식이고요. 영국에서 개발된 또 다른 올레드 TV 방식은 이 고분자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고분자는 용액에 녹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잉크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으니까 펑셔널 기능성 잉크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캠브리지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이미지가 최초로 그 고분자 폴리머들을 이용해서 발광하는 다이오드를 만든 최초의 사진입니다. 이게 네이처에 1990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 굉장히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최초이기 때문에 70볼트나 돼야지 이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발광의 에피션시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틀 있으면 다 죽는 그런 이제 하나의 픽셀이었고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거를 이제 발표했던 그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폴리머 재료가 굉장히 좋은 구조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고 만들기도 굉장히 편하고 효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 라지 에어리어 라이트 에미팅 디스플레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대면적 TV에도 개발에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이 조그만 픽셀 하나 만들고 그런 야심찬 얘기를 논문에 적었는데 이게 지금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기술이 나아가서 상용화가 되고요. 지금 파나소닉에서 수년 전에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대면적 TV를 최초로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프린팅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이제 솔라셀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렉서블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솔라셀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회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회로와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잉크화 시킬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들 그리고 프린팅 기술이 더해져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집적 회로를 만든다든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최초로 이제 플렉서블한 이제 컴퓨터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는데요. 몸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회로들을 바로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은 지금도 우리들이 쓰고 있는 종이 위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프린팅 방식과 똑같은 거의 유사한 형태의 프린터를 가지고 이런 디스플레이를 만든다든지 회로를 만든다든지 컴퓨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트랜지스터 우리가 쓰고 있는 아주 트랜지스터 한 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디자인한 모습들이고요. 오른쪽에는 이게 소스와 드레인과 게이트 세 개의 전극과 가운데 절연체와 그다음에 반도체 물질을 프린팅하여서 만드는 하나의 트랜지스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최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트랜지스터들을 3차원으로 쌓을 수가 있습니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저희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저희들이 트랜지스터라는 이런 이제 액티브 소자, 전자 소자를 3차원으로 쌓아서 최초로 저희들이 발표를 하였는데 그것도 이제 프린팅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위주로 해서 쌓았습니다. 그래서 P 타입의 반도체 위에 N 타입 반도체 쌓고 또 다시 N 타입 위에 P 타입 쌓고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3D를 쌓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유닛 에어리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컴퓨팅 파워라든지 복잡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회로가 있는데요. 이 회로가 프린팅 공정으로 적층해서 3차원 프린팅 공정으로 만든 다양한 회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회로들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얇은 우리 머리카락 두께가 한 150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요. 그게 한 50분의 1 정도 수준인 3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얇은 방막 위에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인체 내에 붙인다거나 붙여서 여러 바이오 우리의 인체 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바이오 시그널들을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산을 한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전자기기로 향후에 발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또 다른 주제는 이제 바이오 프린팅입니다. 이 프린팅 기술로 이제 이 심장을 만들고 있는 모사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아직은 뭐 굉장히 미래의 기술입니다. 꿈은 똑같은 프린터를 가지고 이런 인공 장기라든지 조직을 만드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를 만드는 기술은 아주 멀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프린터를 통해서 이런 마블링 굉장히 잘 된 소고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닥칠 때 또 프린팅 기술이 식량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린팅 기술은 사실은 새로운 그 분야를 창출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조직공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공학에서는 이런 이제 딱딱한 어떤 스캐폴드 같은 걸 만든 이후에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바이오 물질이라든지 그다음 세포들을 넣어서 인공 장기와 조직을 만들었던 그런 분야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 분야 안에 프린팅 기술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텀업으로 예전 탑다운 방식으로 패브리케이션 했다면은 이제 프린터 안에 잉크를 저희가 세포라든지 아니면 3D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넣어서 다양한 조직이라든지 장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로 현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기술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 사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사기 같은 곳에 우리들 세포나 그런 바이오 물질들 넣은 다음에 공압이라든지 그다음 기계적인 피스톤 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짜내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 이제 잉크젯으로 아주 굉장히 작은 피코리터급의 피코리터 10의 마이너스 12승 리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방울을 하나하나 프린팅을 하여서 우리들이 원하는 조직의 패턴하거나 3D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기술이 가장 현재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술은 이제 마이크로 사출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방식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젤리 같은 거 먹을 때 쓰는 젤라틴을 지금 프린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수센티미터 정도 되는 이런 스캐폴드를 만드는데 연속적으로 쭉 이제 컨티뉴어스 프린팅 방식으로 지금 프린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지금 잉크젯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하이스피드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 안에 들은 게 실제 세포입니다. 실제 세포가 푸시풀 모드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 방울방울이 이제 드롭으로 잉크젯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프린팅된 잉크젯된 방울들은 보시는 것처럼 한 개에서 한 두세 개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들이 원하는 곳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또는 우리들이 원하는 바이오 물질들을 정확하게 수 마이크로미터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패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런 방식들을 저희들이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들이 원하는 조직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잉크젯 방식으로 만든 여러 가지 세포를 패턴을 한 방식이고요. 세포를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태극문이라든지 다양한 세포들의 형광을 물질을 붙여서 실제 살아있는 세포를 우리들이 꼭 디자인한 그 모양 그대로 패턴을 한 그런 이제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예, 이제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이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신약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최근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신약 개발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신약 개발을 하는 데에는 보통은 이제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1조 이상의 이제 고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000개가 넘는 화합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단 하나의 새로운 드럭을 만들어낼 때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단계들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런데 이제 프린팅 기술로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 혁신하는 데 사용해 보자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이제 바이올로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신약 개발하시는 분들은 가장 이제 처음에는 이 세포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2D에서 만들어진 이 플레이트 안에다가 세포를 넣어서 하는 실험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몸을 모사하기는 부족하죠. 우리 몸은 3D로 되어져 있는데 그냥 세포를 일반적으로 깔아서 하는 실험들은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여러 가지 실험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소동물, 중동물, 대동물, 동물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동물들 역시 우리의 인체를 그대로 잘 모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물학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FDA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동물 실험을 통과한 95%의 그런 이제 약 또는 이제 컴파운드들이 인체에는 거의 효능이 없다는, 그러니까 통과를 한 것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인체에는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저희들이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의 세포를 이용해서 프린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장기라든지 조직을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최평가형 생체 모사체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어 지금 만드는 여러 가지 진단과 처방을 하는 방식은 one treatment fits all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앓는다든지 또는 뭐 위암을 앓는다든지 병을 앓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사한 약을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효과가 전혀 없고, 어떤 분들에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가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다음에 상황을 보고 또 다른 약을 처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personalized medicine이라 그래서 이 사람의 유전자라든지 현재의 암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뭐 질병의 상태 같은 것들을 보고 꼭 이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치료를 분명하게 다 할 수 있는 약들을 처방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의학계도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하는 그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병원으로부터 실제 방광암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방광암 세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암 오가노이드화 시킨 다음에 이것들을 하나하나의 세포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린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린팅을 한 다음에 이 하나하나로 세포로 프린팅된 세포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암이 어디서 원천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어떤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 1에 저 위에 보면은 굉장히 작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요, 작은 세포 하나를 중간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암세포 하나하나를 떼어서 그 작은 웰에다가 넣어서 프린팅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기르게 되죠. 그래서 약 8일이 지난 다음에 보시는 모습들을 보면 암마다 굉장히 다른 형태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들은 특히 이제 돌연변이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암의
이 약 하나로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다른 형태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현재 제가 40여 개의 이 암 세포들을 다 하나하나 분석을 했을 때 이 암 세포를 분석한 이후에 이 암 세포가 가지고 있는 어디서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이제 방광을 보게 되면은 안쪽에 루멘에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베이살레에서 시작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드럭을 처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연구들을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3D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스킨을 만드는 연구도 저희들이 이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동물 실험의 한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화장품 업계에 이런 스킨, 아티피셜 스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EU에서는 2013년도부터 그 화장품을 테스트하는데 동물 실험을 금지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2017년도부터 동물 실험을 금지했습니다. 이 동물 실험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화장품이 이제 눈에 들어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토끼를 이제 칼을 이렇게 씌워 놓고요. 토끼 눈을 다 이렇게 띄워 놓은 다음에 눈에다가 화장품을 막 바르는 그런 실험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동물 윤리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동물 실험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새로 개발한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약품 같은 것들을 어디에다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스킨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킨을 만드는 방식은 이제 스킨을 처음에 만드는 작은 이제 플라스틱 셀 컬처 인서트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들 디자인한 대로 3D 프린팅을 하고, 그 다음에 콜라겐과 휴먼 더말 파이버 블라스트를 프린팅을 합니다. 그 위에 잉크젯을 이용해서 굉장히 얇은 케라티노사이트라는 세포들을 각질 세포들을 프린팅을 하고요. 그것들을 적절한 형태로 잘 배양을 하게 되면은 우리 피부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그런 피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피부들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진피층과 표피층과 그 위에 이제 각질층이 잘 형성된 형태, 또는 이렇게 조금 아래쪽에 있는 사진처럼 어떤 굴곡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피부들을 이제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서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식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필드에 계신 분들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죠. 환자가 예를 들어 피부에 화상을 입거나 다쳤을 때 이 환자로부터 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프린터 환자를 눕게 한 다음에 환자 위에다가 바로 이 프린팅 기술로 시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린팅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종이 위에 글자를 찍는 것과 사실은 굉장히 똑같은 방식으로 글자를 찍는 것이 아니라 세포를 프린팅하고 콜라겐을 프린팅하고 이 생체 물질들을 프린팅해서 환자에게 상처가 난 부위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까지도 현재 이제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인데요. 최근에 그 3D 프린터가 장난감으로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펜이라는 게 한 2, 3만 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XY 스테이지는 없고요. 손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것들을 이제 잘 그리면 저렇게 한 50cm 지금 줄자로 재는 모습이거든요. 50cm 정도 되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구조물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보통 아이들의 그림을 그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아빠도 그리고 가족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림 2D 상에서 평면상에서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3D 프린터가 집집마다 들어와서 이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인쇄, 앞서 말씀드렸던 구텐베르그의 인쇄기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신문을 만드는 인쇄기는 굉장히 방만한 사이즈의 굉장히 큰 인쇄 기술이었습니다. 그 인쇄 기술이 발전을 해서 집안에 인쇄기가 하나 들어온 게 바로 잉크젯 프린터고요. 이제는 3D 프린터가 개발이 되어서 이 집에 이 작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3D 프린터가 개발이 되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굉장한 이제 인사이트를 받습니다. 아직은 산업체에 쓰이거나 하는 것도 연구 단계이거나 굉장히 시작 단계에 있지만, 이렇게 프린팅 기술이 집안 곳곳에 이제 3D 프린팅 기술조차도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의 기술화가 됐다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향후에 디지털 매뉴팩처링 기술 4차 산업혁명에 조금씩 적용이 되어진다면은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매뉴팩처링을 하는 그런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우리나라 산업, 전 세계 산업,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기술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1400년대에 만들어진 이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5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쓰였다가 최근 2, 30년 동안에 굉장히 급격한 개발 혁신들을 이루면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산업 현장과 우리의 뭔가 만드는 그런 모든 문화들을 현재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보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